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폴란드의 여성 시인이자 번역가인 비슬라바 심보르스카의 시집 끝과 시작에 수록된 시 두 번은 없다의 한 구절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은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모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일들도 보다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이 자리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김정숙 여사에게 선물한 밤이 선생이다는 문학의 원로인 황현산 평론가의 생애 첫 산문집으로 2013년에 출간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어려운 브러쉬를 아름다운 글로 풀어냈던 황현산 평론가. 그의 책 밤이 선생이다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매체에 발표했던 글들을 추린 것이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들이 버무려진 짧은 글 속엔 평범한 것들에서 세상을 보는 촌철살인의 통찰력이 돋보인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서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검열의 시대에 대한 단상,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군대 내의 문제들,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계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점점 외면받고 있는 인문학에 대해 애정어린 눈길을 거두지 않는 문학자의 모습 등 80편의 글 속엔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따뜻한 성찰이 돋보인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황현산 평론가만의 철학이 담긴 책 밤이 선생이다를 지금 만나보자. 오늘은 황현산 평론가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 황현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밤이 선생이다. 이 책 출간한 지 2013년도, 예, 5년 된 책인데 요즘에 유달리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꽤 오래전에 쓰셨던 글들부터 쭉 모아서 내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쓰신 글을 모으신 거죠? 80년대 쓴 글이 한 서너 편 들어있고요. 네. 그동안에 간간히 썼던 글에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000년대 초에 네. 국민일보에 연재했던 칼럼, 아, 그리고 그해 2005년 이후부터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을 한꺼번에 모은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출간된 지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유달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요즘 말로 차트 역주행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차트 역주행.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된 데는 아무래도 노회찬 의원님 덕분도 있지 않을까. 워낙에 책이 훌륭한 건 물론이겠지만은요. 의원님 덕입니다. 아니 최근에 김정숙 여사께 이 책 네. 선물하셨잖아요. 저는 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네. 책을 선물하셨을까요? 그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네. 제가 가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점심을 차리는데 또 그 김정숙 여사께서 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셨다 그래서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뭘로 전하지 하다가 대통령께도 이렇게 소설책 한 권을 제가 근간에 감동적으로 읽은 소설책 한 권을 정했고요.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이 책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자 사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몇 자 적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책 서문을 좀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30여 년 전에 걸쳐서 쓴 글이지만 어조와 문체에 크게 변함이 없고 이제나 저제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참 신기하다. 저는 그 문학 비평가로 나온 게 나이가 40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글을 써야 할 주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문체라든지를 되게 다 정비해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구절 하나, 문장 하나마다 이게 각이석에 쓰려고 네.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선생이다는 약간 완화되게 썼지만은 여전히 그게 이제 남아 있는데 요즘은 늙어놓으니까 그게 힘이 붙으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네. 그 읽으면서 네. 내가 이렇게 잘 쓴 적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책이 벌써 23세, 24쇄째 대단한 거죠. 네, 사실 소설이 아니라 산문집이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닌가 네. 싶어요.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은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거라고 보세요? 이게 책에 두 가지가 있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생각 없이 읽는 책과 그리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없이 읽는 책을 선호하기도 해요. 영화도 이제 생각 없이 흔히 킬링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읽는 식으로 골치 아픈 이제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생각 없이 읽는 책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읽고 나면은 남는 거는 지나간 시간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읽기에 어떤 면은 좀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재미있고 유익한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생각을 좀 해야 돼. 맞아요. 생각을 네. 하게 만드는. 그러나 네, 네. 책을 다 읽고 나면은 굉장히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흔히 우리가 인용하는 것 중에 그 프랑스 시인인 그 폴 발레리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기 쉬운 게 우리 생활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 생각의 힘 또는 생각하는 환경, 생각의 기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이 책을 읽으면은 정말 네. 밤에 그 창조의 시간, 그 밤에 귀한 선생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자신도 들여다보게 되는 네, 네.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쭐게요. 그 전에 이 책 그 표지가요. 이게 독일의 현대회화 작가 팀 아이텔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인공의 얼굴 정면을 그리지 않는 작가로 유명하다면서요. 밤이 선생이다라는 제목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낮에는 정신 바싹 차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도모하고 네. 정말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밤이 되면 이것은 자기가 독립된 시간이고 환상과 몽상의 시간이고 낮에 억압받았을 때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밤에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 네. 낮에 입었던 상처들을 밤에 회복하고 그 시간이 주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표지 그림으로서는 피마이텔 그림도 전부 뒷면만 사람 보이는데 네. 앞면은 어떤 점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자기 얼굴 만들고 그 대사회적인 어떤 준비를 앞면에 항상 하고 있는데 뒷면은 그게 없어가지고 네. 하면 자기 아닌 다른 사람 어떤 타자가 뒷면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하고 그림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표지 디자인은 평론가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고 출판사의 생각인가요? 시인 김민정 시인이 난다 출판의 대표인. 네, 이렇게 제안을 네. 해가지고 제가 좋다고 네. 찬성을 했죠. 그렇군요. 이 책을 보면은요, 글의 구성이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평론가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특히 이 사막도의 비극이요. 네. 여기를 보면 그 망가진 이 사막도라는 섬과 또 현재의 인문학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글을 쓰셨잖아요. 이 사막도가 어디에 있는 섬이에요? 목포요. 목포 바로 그 한과 바다에 있는 원래는 섬이 3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전설에 하면 삼형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었다고 네. 그래서 그 섬이 생겼다는 이런 그 전설이 네. 있는데요. 네. 목포는 옛날부터 그 야당 도시 아닙니까? 야당 도시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모르는데 굉장히 그 발전이 정체됐습니다. 그래서 목포 사람들은
사막도하고 목포하고 사이에 바다를 메꿔서 그 땅을 얻게 되면 목포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땅이라 해봐야 아마 여의도 넓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여의도 넓이 정도 되는 땅을 얻으려고 그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그러고 메꾸자마자 땅보다는 바다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죠. 네. 그래서 다시 회복한다고 그래서 그 땅하고 섬하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도랑을 파고 또 섬하고 섬 사이도 다 메꿨다가 도랑을 파놓고 네. 거의 3천억 들었다고 그러는데 사막도의 비극을 보면 그 사막도의 그런 스토리와 함께 또 현재 인문학의 위기 그리고 또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왜 인문학이 그렇게 중요하다? 책에 보면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령 인문학자들이 무슨 정부기관 같은 데 연구비를 타고 위해서 신청서를 낸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논문을 쓰겠다. 이 연구를 하면 실제적인 효과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 19세기에 있는 어떤 불란서의 어떤 시인의 시구를 해석을 하는데 네. 그게 한국 현실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죠. 그래도 연구비를 타야 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인문학자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 우리가 사회라든지 사람에 대한 성찰이 만들어져 그 식구 하나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네네. 그 식구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어떤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미래 속에 있을 것이라고 늘 확신을 합니다. 네네. 이 대비를 해놔야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참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나라 도처에 사막도가 많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저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가치관의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또 생명을 중시하는 어떤 사상이라거나 또는 상생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을 이루는 것은 결국에 가치관이거든요. 공동체의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훼손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여러 이유로 다양하게 벌어지는데 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걸 주로 많이 추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그 소설이나 시나 이런 문학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더 많이 체험했거든요. 네. 제가 그 문학에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빠졌던 사춘기 시절에도 그때가 개발연대의 가장 피크를 이루던 시기였는데 그걸 고발하는 거는 거의 다 저는 그 당시 발표됐던 단편 소설이라거나 시 등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이라거나 전문가들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걸 감시해 왔던 게 인문학의 진영이었다고 저는 네. 이제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이나 사상이 제대로 현실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습을 당하거나 후퇴되고 있는지를 누가 관찰하고 누가 맨 먼저 소리를 지르는가 저는 그 역할을 인문학이 많이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저는 빛과 소금이다. 뭐 제가 의의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신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강해야 된다. 인문학은 배부른 자의 여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배고픈 자의 절규를 갖다가 해결하는 어떤 신호탄이 인문학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요즘도 보면 대학에서 보면 제일 많이 없어지고 제일 쉽게 없어지는 과가 맞아요. 인문학 계열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늘 어느 날 갑자기의 형식으로 찾아오는 곳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덕스럽지 않기는 어렵다.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놀라지 않게 하는 일은 인문학이 늘 내세우는 일이고 사실 내세워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인문학이 미래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일. 언제 어디에 소요될지 모르는 일에도 전념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다. 실은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인문학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공부가 많게건 적게건 그 일과 관련을 맺는다. 인문학의 위기는 오래전에 찾아왔고 그 뒤를 이어 이공계의 위기가 걱정거리다. 따지고 보면 학문의 위기고 대학의 위기다. 생각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소비하는 일에만 매달릴 때 그 위기는 피할 수 없다. 삼학도의 비극은
그렇게 계속된다. 평론가님 또 시에 대한 얘기도 책 속에 또 많이 쓰셨어요. 네. 굉장히 시를 사랑하시고 시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느껴지던데요. 공부한 부분이 시를 공부했고요. 네. 문학 비평에서도 주로 시 비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밥을 먹고 네.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시는 타자한테 목소리를 빌려주는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서 보면은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사정이 사회가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의제를 만들어 준 적도 없고 그에 관해서 성찰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에 관해서 합당한 말을 만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이라면 억울함, 또 어떤 경우는 기쁨도 그렇습니다. 네. 이 기쁨, 이 슬픔, 이 고통, 아니면 이 희망,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새로운 일이죠. 이 새로운 일에다가 새 언어를 만들어주는 일이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고 있는 순간이 바로 시의 말이 얻어지는 순간이 진정한 삶이 있는 순간이라고 저 같은 시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시를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시를 읽는다고 해도 좀 뭐라고 하죠? 좀 쉽고 빨리 읽을 수 있는 시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한국은 시 교육 자체가 네. 좀 시를 멀게 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교육에서부터. 예.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를 가르치면 시를 암호풀이 같이 시를 가르쳐 이것은 뭘 상징한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이것의 주제는 무엇이다. 항상 이렇게 하고 또 시라고 하는 게 항상 애매하고 모호한데 늘 그렇게 정답을 원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문제는 게 시는 본인도 잘 못 푼다고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네, 네. 시는 시 자체를 사랑하도록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시적 순간이라고 해야 할 그런 체험을 네. 이렇게 갖게 됩니다. 네. 보통 기독교인들이 은총의 시간이라고 한다든지 불자들이 네. 무슨 어떤 한 소식 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순간과 비슷한 순간을 시를 쓰거나 읽으면서 갖게 되는데 네. 아마 시 교육이 그런 체험을 하도록 어떤 시적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시를 가르쳐야 시를 내내 사랑하고 시가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좀 해 나가는 게 좋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성인들, 젊은 사람들이 시를 좀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시 쓰는 사람들 보고는 쭉쭉 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시 읽는 사람도 부담 갖지 말고 쭉쭉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네. 혹시 저는 네. 이 시를 즐기는 문화 자체가 너무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시 좀 좋아하는 분들이 뭐 좋아하는 시인이나 뭐 이런 걸 시집을 따라가지고 구해서 보는 정도인데 함께 그걸 누리는, 즐기는 문화가 매우 부족하다. 제가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가 어떤 그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 갔는데 다들 이렇게 노래 한마디씩 하는데 워낙 음치고 노래 부를 줄 모르니까 그냥 외우고 있는 서사시 한 편을 읊었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려서 듣고 네.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가면 여전히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나 또는 그 분위기에 맞는 시 한 편을 갖다가 이게 낭송하면 다들 이렇게 경청해 듣고 같이 이렇게 감상하는 네.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보면 고작 한다는 게 그냥 유행가나 이렇게 부르고 또 뭐 노래 부르라고 해놓고 또 부르면 안 듣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시를 매개로 해서 서로 교감하는 서로 또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장려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문화가 교육 과정에서 네. 예. 시 낭송 자체를 많이 해야 된다. 너무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그 좋은 문화적 자산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도 맞아요. 안 쓰고 있다. 네. 온갖 종류의 대중물과 상업물에는 시가 충분하게 들어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를 소비할 뿐 생산하지 않는다. 시인이 제 몸을 상해가며 시를 쓴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새로운 깊이에서 통찰한다는 것이며 사물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개척한다는 것이며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과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저 대중소비적 시의 소구력과 성공에 비한다면 새로운 감수성과 이미지의 생산이 목표인 본격적인 시의 수요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미미하다. 그러나 시가 생산한 것은 어떤 방법과 경로를 거쳐서든 대중물들 속에 흡수되고 전파된다. 자, 이번엔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옮겨가 볼게요. 제가 TV 도서관에 가다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훌륭한 작가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그분들은 다 각각의 글에 대한 고유한 철학이나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평론가님도 서문을 보면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당한 언어, 또 정직한 수사법, 아름다운 표현.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거나 병치하고 있을 때 네. 어느 것이 옳으냐. 대개 옳은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설득력은 어디서 오느냐고 이렇게 물게 되면은 저는 그것을 이렇게 아름다움에서부터 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감정이 거기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글을 읽을 때 내가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정직성하고도 관계되고 정확함하고도 관계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쓰신 글 중에 당신의 사소한 사정이요. 여기에도 보면 이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신의 그 사소한 사정이라는 네. 것은 그 제가 아는 어떤 시인이 네. 글쓰기에 관한 책을 냈는데 그 나이 든 사람들한테 글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 지침서인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 당신은 자기가 글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무슨 그 가치 있는 말을 할 만한 말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그런데 알고 보면 당신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당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말을 합니다. 대개 그런 사실들이라는 게 지극히 사소하고 자기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소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이것은 내 문제일 뿐이야라고 다 사람들이 젖혀버린 네네. 문제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면 당신은 지극히 독창적인 글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독창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한 것,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독창성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독창성이 어디서 오고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글쓰기의 힘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한다. 우리가 배웠던 것, 세상의 큰 목소리들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들과 우리의 사소한 경험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엇나갈 때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들 개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저 큰 목소리들 앞에서는 항상 당신의 사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마다 변화한다. 사람들마다 하나씩 안고 있는 이 사소한 당신의 사정들이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정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변화다. 글쓰기가 독창성과 사실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나의 사소한 사정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 밤의 선생이다를 보면은요, 또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셨어요. 얼마 전에 이 군 의문사의 유가족들이 연극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책에도 그와 관련한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예. 네. 초등학교 때는 신안군에 있는 우리가 흔히 네. 낙도라고 하는 섬에서 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목포에서 아주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 한 겹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구두닦이를 하거나 네. 아이스크림 장사를 아이스케이크죠.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거나 이 사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특히 그 책에 쓴 이야기
군대에서 그 의문사 한 이야기인데 이게 울타리는 하나인데 울타리 안에 그 집이 있고 저희 집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군대 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군대 갔더니 너네 아들 탈영했다. 하면서 마치 그 찾아간 엄마를 죄인 다루듯이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군대에서 죽은 겁니다. 네. 그 집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대개 그 집에 오는 편지를 제가 읽어주고 그 부대 대대장한테 제가 편지도 쓰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 사태 해결되지 못했죠. 그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거기서 받은 고통과 이 한국 사회에 대한 그 어렸을 때 그 절망감 같은 것이 정말 매우 컸습니다. 이 국가가 정의를 확보해 주지 못한다. 예, 그때 그렇게는 말 못했지만 그런 심정을 이렇게 네. 갖고 지극히 절망감이 컸는데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래도 민주화도 이뤄내고 촛불혁명도 하고 했다는 생각을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요즘은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나라가 진실로 억울한 사람들의 원을 풀어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해 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처지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더 나이가 들어 제도 속에 들어가 어줍지 않게라도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섰기에 그 책임을 어디에 전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서도 젊은 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굳게 믿는다.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배해온 사람들이 동상이나 기념관을 세워 추앙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밑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염원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옛날과 많이 달라진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책에 보면은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간하셨던 5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도 심지어는 있는데 의원님 혹시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으세요? 제기하신 문제 중에 보면은 영어로 강의하는 영어로 강의하게 하는 그 어문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걸 네네. 보면서 네. 사실 이 문제야말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뭐 영어로 강의하는 거나 영어 학습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글을 세계 유례 없는 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마도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은 뭐냐면 한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한글을 위해서 또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참담하다고 보는 거죠. 이 말과 글은 생명체거든요. 네. 오래된 옛날 집도 사람이 살면은 그 집이 윤택하게 오래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게 시작하면 금방 폐가가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말과 글도 보면 죽어버린 말과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용어가 이제 등장할 때 특히 이제 뭐 불문학을 또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 같은 데는 국가기구가 있어서 새로운 용어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터넷에 표현하는 @라는 거 있죠. 주소를 표현할 때 쓰는 네. 같은 거 예. 이제 그런 거 지금은 뭐 그냥 영어식으로 S로 부르지만 네, 네. 처음에는 뭐 그 나라마다 부르는 게 달라요. 어떤 나라는 달팽이, 네. 어떤 나라는 뭐 코끼리, 어떤 나라는 나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네. 우리는 골뱅이라고도 한때 불렀지만 맞아요. 예, 예. 네. 근데 이런 용어가 생길 때 그런 부호만이 아니라 새로운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특정 기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불어로 바꾸는 거예요. 네. 불어용어로. 아, 그래서 어떤 명칭이든 다 그에 해당되는 그 나라 단어 네. 혹은 말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데가 기능이 극히 미약한 국립국어원에서 조금 하고는 있지만은 네. 대단히 미약하고 그리고 공식성도 없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인 예인데 말과 글이 살아 넘치게 하고 또 말과 글은 쓰면 쓸수록 더 발전하거든요.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걸 위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한글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참 이거는 그 국가의 어문 정책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데 대한 어떤 투자라거나 그 노력이라거나 또 사회적 관심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뭐 비행기냐 날틀이냐 그런 어떤 무의미한 어떤 그 따짐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사회는 지식에 대한 열정이 드높아 학문이 짧은 시간에 적잖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우리말도 성장하는 쪽으로 크게 변화했다. 사회의 발전이 그에 힘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중요한 논문과 강의가 오직 외국어에 의지하게 된다면 이 발전은 곧 중단될 것이다. 아니, 중단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조선시대처럼 언문의 위치로 떨어질 것이다. 한 집단이 오래 사용해온 언어, 이를테면 모국어는 그 언어 사용자들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외국어에 의존하는 강인은 이 깊은 경험을 이용할 수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평론가님 요즘에도 칼럼 쓰시잖아요. 예.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제가 현직에 네. 있을 때 논술 출제위원장을 여러 해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입시에도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논술 출제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사교육을 이렇게 없앨 수 있을까 굉장히 그 고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논술 출제위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학원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입시를 어떻게 바꿔도 사교육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 한국 사람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건 호주에 있건 프랑스에 있건 독일에 있건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증명해 네. 주는 것이라고 네. 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교육에 대한 우리 의식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생각 같은 것을 요즘 하고 있는 네. 네. 제 주제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네. 네. 교육이란 거는 예. 다른 한편으로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길러내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의 균등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출신 배경이 어떻든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거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이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한때 우리 사회가 특히 해방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교육이 그런 기회의 균등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오히려 부와 가난이 세습되고 승계되는 그런 통로로 이렇게 역기능을 또 발휘해오는 네. 상황이 지금의 어려움이고 네. 이걸 개선하는 노력은 다방면에 걸쳐서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뭐 입시 정책이라거나 또는 고등학교 교육 정책이라거나 심지어는 노동시장에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본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절반의 학생들은 거기서 취직이 되는 그리고 그 학력에 따른 어떤 그 보수의 차이가 적은 다른 나라에서는 한 50%만 대학 진학하는데 우리는 80%나 진학해서 고졸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대졸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량 낭비를 이제 막기 위해서도 교육 개혁이 이러한 격차 해소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제가 뭐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읽으면서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일단은 가짜다. 뭐 표현은 가짜라고 안 했지만은 이거 의심해야 된다. 그건 정말 제가 좀 절감하는 네. 그였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시련을 겪을 때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못하니까 민주주의 앞에 뭐가 붙어가지고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파행으로 끄는 경우들이 많았고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합의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 그런 네. 점에서 흔히들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뭐 자유민주주의라거나 또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거나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처절했던 이력, 한국 민주주의가 밟아왔던 이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네.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네. 밤이 선생이다를 읽으면서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 닿으셨나 봐요. 끝으로 평론가님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을 편집하면서 그 시를 읽는 사람으로서 보통 인문학 하면 문사철 이야기하는데 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시, 그것도 외국 시를 내내 읽어왔는데 외국 시를 내내 읽는 것도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분석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어떤 깊은 부분에 가서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증명하려고 애썼다. 네. 자, 오늘은 황현산 평론가의 밤이 선생이다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책 속의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깊이를 지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은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이나 같다. 자신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좀 고민해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